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제5차 변론이 진행됩니다.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등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지시라고 폭로했던 증인들이 출석해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을 연기한 것을 두고 여야에선 엇갈린 해석이 나옵니다. 관련해서 최수영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 5번째 열리게 됩니다. 오늘은 특히나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 1차장의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되는데요. 2시 30분부터는 이제 90분 간격으로 이들의 증언을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과 이 반대되는 상반된 의견을 내놨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오늘 더욱더 주목이 되는 날인데요. 오늘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동안 지난번에 열렸던 이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그 심리는 사실상 윤 대통령 측과 크게 입장 배치가 되는 게 없고 쟁점 사항도 없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제 그 조율이 된 듯한 그런 이제 인상까지 줄 정도로 아주 그 윤 대통령 측의 그 거의 흡사한 그런 이제 그 심리가 이루어졌는데 예. 중요한 건 이제 이런 지금 오늘 나올 증인들은 굉장히 그 계엄 초기부터 굉장히 말하자면은 윤 대통령에게 좀 불리했던 그리고 좀 핵심적인 증언들을 했던 것으로 이제 알려진 증인들입니다. 특히나 이제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하라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의 채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정말 상반된 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도 국정원 1차장도 처음에는 그 이번 기회에 다 정리하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들이 약간 그 조태용 국정원장과도 약간 결이 다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조금 흐를수록 약간 처음에 진술과는 좀 다른 그런 좀 그 진술의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심리에서 윤 대통령 측이 얼만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얼만큼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주장에 대해서 논박을 할 수 있는 그런 반대 입장을 낼 것인지 또 그런 쟁점 사안에 대해서 얼만큼 또 날카롭게 서로 이제 추구할 것인지 이런 점들이 아마 오늘 핵심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그 이 주요 관련 종사자들의 진술이 두 갈래로 진행됐었거든요. 그동안 하나는 예. 국회의 진술, 하나는 지금 오늘 공소장에 나오는 이제 그 검찰의 진술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또 배치되지 않는지, 이 두 가지의 진술들이 거의 또 일치하는지 이 점도 헌재 심리에서는 좀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는 건 확정이 된 것이죠? 아마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예. 오늘 쟁점 그 많은 분들이 혹시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는데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대통령 출석은 변함이 없다고 한 예. 만큼 저도 여기에 대한 변수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좀 많이 주목이 되는 변론기일 5차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오늘 이제 나오는 증인들은 국회가 요청한 증인이에요. 국회 측이. 예. 지난번에 나왔던 증인들은 대통령 측이 요청했던 증인이고 김영현 전 장관은 오늘 오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 그리고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국회 측이 요청한 예. 신청한 증인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계속 배치돼 왔던 지난번에 아까 우리 최수영 평론가께서 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변론기일 때 나왔던 대통령과 김영현 전 장관의 그 진술이 거의 일치했단 말이에요. 아주 예. 완전히 옹호 일관되게 나왔었는데 과연 그동안 했던 이 사령관들, 이 군 수뇌부 했던 사람들의 그 지금까지 진술, 증언 이런 것들의 태도가 유지될지가 관건이에요.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워낙 많이 나온 얘기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아실 거예요. 총을 쏴서라도 부시고 들어가라 이 얘기. 그리고 국정원 전 1차장의 경우는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 싹 다 정리해라. 그게 계속 나온 얘기예요. 거의 다 외울 지경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인영 장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이제 이재명, 한동훈 등 정치인들 체포 지시와 관련된 사항. 이 부분들에 대한 진술이 어떻게 나올지가 이제 관건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형사 기소된 사람들이란 말이죠. 구속 기소돼 있는 상황이고 네. 재판을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 형사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실익을 따지겠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지금 헌재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형사 재판과 따라서 헌재에서는 대통령이 과연 헌법과 법률 위반했는가? 또 헌법과 법률 위반했으면 그 법률의 위반의 정도가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탄핵 사유 쟁점 중에서 비상경 선포의 위헌 위법성 여부, 또 포고령 1호 선포,
소령 1호의 위원 입법 여부, 그다음에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던 것인가, 다시 예. 말하면 국회 활동을 방해하려 했던 것인가. 네 번째가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에 관련된 이 네 가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이 하나하나가 이제 과연 헌법과 법률 위반되는 걸 보는 거기 때문에 오늘 나온 얘기는 이제 군 병력을 어떻게 했던 간의 문제고 국회에서 그러면 싹 다 정리해라라든지 예.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라 이런 거. 또 이제 내일 모레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나와요. 그때 나온 얘기는 이제 그 얘기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의결 정도수에 아직 미달되게 인원 뭐 요원 뭐 그 논란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땐 엊그제도 보니까 인원을 빼내라고 정확하게 인원이라고 나오긴 나오던데 아무튼 그것과 관련되고 다시 말하면 국회 활동을 마비시키고 그게 국헌문란이거든요. 국헌문란이라는 게 형법 91조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정의가. 헌법에서 설치한 기관을 마비시키는 것이 국헌문란이라고 나와 있다. 그 현재 이제 이런 병력 동원을 지시하고 이따 뭐 저기 공소장 얘기가 또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라. 싹 다 정리해라. 이게 사실이라면 예. 이거는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는 야당의 이른바 입법 과도한 입법이라든지 탄핵 남발 이런 것들을 경고하기 위한 단순한 경고형 계엄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르죠. 그래서 오늘 이 변론이 이 이진우, 여인용, 홍장원 이런 사람들의 변론이 증인의 이 증언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이제 헌법 위반 여부를 딸 수 있는 중요한 네.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 이진우, 여인영 전 차량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각각 이제 구속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본인의 형사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어서 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일각의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그 얘기 보세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자신의 안위가 중요한 거니까. 근데 지금 이 사안을 지금 다시 증언을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증언을 거부할 수는 있겠죠. 발언을 안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제가 볼 때는 워낙 지금 이 지금 수방사령관이나 방첩사령관, 전 방첩사령관, 전 수방사령관 이 사람들이 지금 제가 아까 들려드린 말씀 이게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것까지 굳이 뭐 증언을 거부하지 않는 게 형사재판에 결정적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단지 이제 법정에서 한 증언이나 진술은 다른 데서 한 거하고 달리 예. 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이 사람들로서는 대단히 조심스러울 수는 있겠죠. 예. 그럼 윤 대통령이 출석을 한다면 이들에 대해서 직접 질문을 던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저도 이제 그렇게 보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쟁점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진우 사령관이나 이제 특전사령관 모두가 처음에 국회 진술했던 것들이 이제 굉장히 국민들에게 이게 내란이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졌는데 그 다음에 결들이 좀 미묘하게 달라지고 또 그 다음에 초기 발언과 좀 다른 게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나한테 전화해서 부대 이동 상황만 확인했다고 그랬는데 박범계 의원을 민주당 의원을 만나고 공익 신고자 신분이 확정된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그렇게 이제 총을 쏘서라도 끄집어내라 했다. 그러니까 처음 발언과는 또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대통령 변호인 단층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개입 이후에 그 이후에 이른바 요원 의원 논란도 그렇게 나온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진술이 오염되거나 혹시라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좀 말하자면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진술이 바뀐 것 아니냐. 아마 이 점을 추궁이라기보다는 집중 심리에서 확인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얼만큼 이분들이 내 발언들이 초기와 왜 달라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도 이제 공소장에서 진술한 내용들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본인에게 굉장히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공소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국회에서의 발언,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진술했던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들, 그다음에 헌재에서 나온 얘기들이 셋 다 같은 결일 수 있는가, 아니면 조금씩 달라진 것인가, 그런 것들은 헌재가 물론 징계형 심판, 물론 이게 어떤 그 형사소송법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죄를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직의 파면을 따지는 징계형 심판이기 때문에 크게 말하자면 형사 작용은 안 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 주요 근거들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를 시도했다는 것은 내란 혐의를 입증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어떤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혹은 말이 바뀌거나 하는 경우는 좀 신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아마 저는 오늘 이분들에 대해서 대통령 측과 아마 이 지금 주요 관련 종사자들의 그 사이에서 굉장히 좀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분수령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주요 종사자들의 그 발언들은 굉장히 이목을 집중시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한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의 첫 행사 재판은 오는 20일에 시작됩니다. 검찰이 작성한 101쪽 분량의 공소장이 공개가 됐는데 김용현 전 장관과 군 병력 투입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한 정황도 담겼고요.
또 언론사 단전 단수 등 새롭게 드러난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재판에서 또 나아가선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공소장 내용은 검찰이 작성한 거니까 예. 검찰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나타난 거예요. 지금 김영현 전 장관이 83쪽인가 80여 쪽인데 101쪽인가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 다른 지금 아까 지금 언급한 이 사령관들의 공소장보다 훨씬 분량이 많습니다.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얘기 나왔던 그 장성들의 그 발언은 이미 기재됐던 것이고 김영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 나왔던 건데 지금 방금 얘기하신 그 단전 단수 문제, 예. 그 대통령과 김영현 전 장관이 그 병력 이동에 관련된 문제, 병력 배치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병력의 숫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 특전사 수방사 2개 대대, 그 특전사 2개 여단을 배치할 수 있다. 그랬더니 이제 대통령이 간부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이제 뭐 1,000명 정도 하니까 1,000명 정도면 국회나 선관위를 뭐 할 수 있겠네. 예.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공소장이 좀 드러나 있어요. 이건 예. 공소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단전 단수 문제 이게 왜 중요하냐 말이죠. 단전 단수라는 거는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몇 개 방송도 있어요. 경향신문, MBC, JTBC, 한겨레 뭐 이런 등등 있죠. 신문들인데 여론조사 기관 예, 꽃. 예. 네. 이런 기관들인데 이거 왜 중요하냐 말이죠. 지금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잠시 이제 경고용을 하려 했다. 근데 그것도 나중에 좀 바뀌었어요. 국민에게 호소하려 했다라고 하면서 어제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하고 국민의힘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면회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나경원 의원도 같이 면회했는데 그러고 나서 나왔던 얘기가 국민들에게 이걸 알려서 참 다행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전언을 했어요. 참 저는 건 어이가 없다고 보는데 국민들이 이걸 몰랐는데 알려서 다행이다. 거의 계몽군주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건 지금 이 질문한 주제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식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거였다라고 하기엔 단전 단수 이런 것들이 잘 맞지가 않는 거죠. 논거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굳이 언론사를 단전 단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단전 단수를 하려 했다는 얘기는 물론 미수에 그쳤습니다만 단전 단수를 시도했다는 얘기는 그 지시를 했다는 얘기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소방청장한테 얘기를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들은 그게 좀 생각보다 좀 이 계엄 상태를 오래 끌려 했던 정황 같은 거로 인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공소장에 담긴 이 내용이 말이죠. 그동안 주장해 왔던 단순한 경고용이다.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을 뒤집을 수 있는 하나의 논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건데 아무튼간에 이 공소장 내용이 이제 이건 뭐 형사재판용이죠. 이거는 예. 이게 이제 헌재 제출된 건 아닙니다만. 이 공소장 내용 그리고 이 공소장 내용 중에서 제가 아까 나열했던 비상계엄 선포, 그다음 포고령 1호의 위헌 위법성 문제, 게다가 이제 국회 기능 마비를 하려 했던 것인가, 우리 국회 그 선관위의 압수수색을 하려 했던 거 이런 것들이 헌법이 위반되는가를 보는 거란 말이죠. 네. 법률이 위반되는 거. 예. 그렇다면 이런 공소장에 담긴 이 내용들은 형사재판의 공소장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논거들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게 채택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헌재 재판관들에서 얼마나 채택되느냐의 문제예요. 얼마나 이제 그 심의성을 갖고 채택되느냐의 문제인데, 이건 결국 이제 공소장 내용과 헌재 지금 여기 계속 나온 증인들의 그 어떤 증언, 진술과 얼마나 일치되는가, 그리고 얼마나 일관되는가, 그리고 얼마나 구체성이 있는가 이런 걸 따져보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지금 여기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지금 이 비와 폰으로 통화를 했기 때문에 통화 내역이 없잖아요. 통화 내용이. 예. 예, 통화 내용이 남아있질 않다고.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죠. 근데 아까 오늘 방송 보도를 보니까 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수첩 이런 데는 그대로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메모가. 예. 이런 건 하나의 물증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도 물증이 이제 과연 채택될 수 있느냐 여부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추가로 그리고 새롭게 담긴 내용들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중요하게 나오고 있는 단전 단수 이상민 장관은 국회에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증인 감정법에 따라서 거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추론을 한다면은 이제 그런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진술에 대해서 본인에게 국회에서 진술들이 또 혹시라도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 아마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예. 사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이상민 장관이 이제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소방청장이 국회 증언에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부터 이게 알려진 사안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공소장에 기재된 것들이 진짜 사실로 입증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이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이런 그러니까 수사에 대한 기록들을 헌재가 증거로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예. 보고 중요한 거는 헌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내란 혐의에 관한 것들이 과연 이것이 헌정 질서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것인가. 근데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은 분명히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거는 나는 정당하게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내 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거고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인 해제 의결권을 동원해서 해제 의결을 요청했기 때문에 3시간만 내가 받아들였다. 여기에서 아무런 어떤 그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국회 권능이 무력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사료는 없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검찰 이 공소장이 과연 이제 재판부에 얼만큼 영향을 끼칠까는 이제 별개의 문제로 보더라도 어쨌든 이런 점은 이제 형사 재판에서는 중요하게 작용될 거로 봅니다. 이게 죄의 유무를 따진다면. 근데 이걸 가지고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의 첫자도 꺼낸 적이 없고 지금 최 교수님은 이제 이 어떤 증거 능력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비화포는 증거 능력이 그러니까 지금 직접 증거라고 볼 만한 것은 없고 주로 이제 진술과 본인들의 증언에 대한 것들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얼마큼 헌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적법성을 부여하는가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공소장이 지금 탄핵 심리가 진행되는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공개가 됨으로써 어쨌든 지금 윤 대통령 측이 여론전을 통해서 뭔가 지금 좀 유리한 국면을 이끌어가는 이 타이밍에 이 공소장에 대한 공개는 굉장히 좀 말하자면 윤 대통령의 그런 변호인단의 어떤 그 치밀한 전략을 그런 아니면 또 여기에 대한 반박 입증들을 굉장히 요구하는 그런 좀 사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탄핵 심판이 9인 체제로 가느냐 8인 체제로 유지가 되느냐 어제 헌재에서 결정을 내릴까 싶었는데 일단 마은혁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좀 연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절차적 흠결을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했고 민주당은 헌재를 흔들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보고 듣고 판단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헌재가 지금 이렇게 좀 말하자면은 절차적 흠결에 있어서 본인들이 선고를 2시간 앞두고 바로 변경했다? 자, 그러면 선고라는 거는 입장문을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시간 전에는 입장문이 나와 있었어야죠. 아니, 근데 2시간 전에도 입장문이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얼마큼 부실하게 심리가 됐다는 거는 역으로 입증하는 사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8년에 했던 발언을 제가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재판은 말이죠. 실체적으로도 공정하고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결과를 내야지만 공정하게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2018년에 했던 말인데 지금 헌재가 하는 걸 보면은 정말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으나 과연 공정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헌재가 제대로 답을 못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국회가 청구인단에 그러니까 국회가 국가 간 권한쟁의를 신청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권한쟁의라는 국가기관 간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국회에 있느냐 입법부에 있느냐를 가는 그 청구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한민국 국회로 와야지 국회의장으로 왔던 것에 대해서 여당 측에서는 입장을 제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다음에 최상목 대행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의 좀 증인도 좀 들어보고 좀 우리의 변론도 들어달라니까 그건 이유 없다고 딱 3시간 만에 기각을 하고 그리고 선고 일정을 잡았는데 선고 2시간 전에 이 선고를 뒤로 미루고 차라리 우린 변론을 제기하겠다. 이런 갈팡질팡하고 오락가락하는 헌재의 모습에 국민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아니 그렇다면 이렇게 대통령의 직파면이라는 중체에 대한 일을 다투고 그 과정 중에 하나인 중요한 권한쟁의를 국가 간 기관 간에 다투는 이 문제를 졸속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런 측면에서 헌재가 부담을 가졌기 때문에 전 받아들인 걸로 봐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은 최종 헌법에 대한 해석을 갖고 있는 아주 우리의 정말 그 권위적 기관인 헌재가 과연 국민적 신의와 어떤 동의를 얻을 수가 있을까? 사후 동의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한 그 연기의 건은 저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그 헌재에서 인용이 되어서 네. 위헌이다라고 결정이 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건 안 하건 그거는 이제 본인의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본인의 판단인데 여기와 관련해서도 헌재의 또 입장이 오락가락해요. 지난주에 뭐라 했냐면 헌재 측도 우리는 권한 침해 부분만 확인하고 이후 상황은 국회에서 해야 되고 실제 집행할 수 있는지 헌재의 역할은 결정까지만 한다라고 해놓고 이 심리를 연기하면서는 결론이 난다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최상목 대행이 받아들여야 한다. 말이 3일 사이에 오락가락 하는 겁니다. 헌재 공식 입장이. 이러다 보니까 최상목 대행이 그래서 아마 이전에 이제 법제처라든가 법무부 유권 해석을 거쳐서 할 거라고 봤는데 이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최상목 대행이 헌재 의견을 받으려면은 헌재가 어떻게 심리하면서 주문을 했는지 판결을 어떻게 내렸는지 그 판결문을 보고
거기에 상응하는 저는 이제 그 후속 행동해야 된다 보는데 아직 저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상목 대행이 아마 헌재 주문을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어제 이 헌재 연기 결정 그리고 최상목 대행이 이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만약에 인용이 됐을 시에 이분은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그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제 그 임명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권 측의 주장은 말이에요. 예, 예. 근데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 판단, 이제 이 권한쟁의 심판하고 위헌 여부 두 개예요. 권한쟁의 심판은 국회의장 명의 아니라 국회의 명의로 했고, 예, 또 이제 위헌 여부는 이제 그 변호사가 이제 제기한 겁니다. 이건 위헌 여부는 이건 국회에서 한 건 아니에요. 국회 측 변호사가 예, 국회 측 변호사가 한 거고, 예. 국회가 한 거는 이제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팩트 관계는 그래요. 사실 관계는 그런데 어쨌든 헌재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 안 한 게 위헌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게 인용됐다는 거잖아요. 그 인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행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임명을 미루거나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로 되고 말았잖아요.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안 한 게. 전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안 한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만 어쨌든 임명을 안 하고 여태까지 잘 끌고 왔어요. 결국 이제 헌재를 흔들기에 저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절차적 흠결을 자꾸 얘기할 수 있는 논걸 사실은 헌재가 자초하면 있어요.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뭔가 미숙해요 지금 하는 게. 당황했던 것 같아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 안 한 거에 대해서 이게 이 여러 제의가 들어왔고 위헌 소송이 들어왔는데 최대행 측에서 변론을 요구했는데 변론을 기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논란이 부담없이 끊임없이 제기되니까 헌재가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 같고 헌재 내부에서도 그 재판관사에서 약간 이견이 존재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불과 그 선거 몇 시간 전에 연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변론기를 다음 주 10일로 연기를 했는데 예, 선거는 또 그때 가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날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에서 봐도 헌재가 좀 당황하는 거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그것과 별개로 지금 최상목 대행이 만약에 전제로 깔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헌재에서 인용 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는다. 그건 훨씬 더 많은 혼란을 자초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최상목 대행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법제처의 이유도 들 것이고 만약 인용이 되면 그 선거문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한다면 저는 그거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중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래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건 헌재입니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저기 과도한 행동을 하고 그랬지만 마지막에 미국 정치가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결국은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건 사법부예요. 헌법재판소가 됐건 법원이 됐건. 근데 사법부에 대한 사법부의 여러 판단이나 이런 것들 자꾸 흔들기 시작한 말이죠. 더 이상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그 합의는 뭡니까?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대의민주주의에서 한 이 다중의 다수결의 횡포랑을 우려해서 헌재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예. 국회에서 탄핵의 소추가 의결됐지만 그래도 이 다수의 횡포에 의해서 의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 때문에 헌재를 두고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조차 계속 오염됐다고 해서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약간의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여러 가지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전 조금 더 논리를 연장한다면 이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부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이른바 투톱이 서울구치소를 찾아서 윤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의 단합을 촉구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는 말을 전하면서 2030 세대를 콕 집어서 같이 언급한 걸로 전해졌는데 계속해서 이전에도 청년층에 대한 언급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청년층을 겨냥한 발언을 내놓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국민의힘이 그렇게 노령 정당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번에 많이 보고 느낀 게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그 구치소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그 영상에서도 2030을 콕 집어 언급했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지에서도 그렇게 이제 서신에서도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그렇게 언급했는데 이 얘기는 윤 대통령이 입장에서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 임하면은 이제 이른바 연장자층이 좀 지지하는 그런 정당이었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2030들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2030들이 본질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가 윤 대통령이 임기 2년 반을 남겼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사실상 정말 무난하게만 퇴임해도 그냥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텐데 왜 계엄이라는 저렇게 엄청난 카드를 꺼내 들어가지고 이렇게 왔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들여다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구치소로 가고 나서 그 다음에 들여다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끌었던 민주당이 보여줬던 그 의회 폭거,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한 정말 그 남용,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줄탄핵 같은 이런 무지막지한 어떤 그런 여의도 정치의 그 본질을 보니까 윤 대통령이 이래서 이렇게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선택할 수밖에 없었구나. 국정의 마비에 대한 어떤 최후의 카드였구나. 이걸 동의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2030이 실질적으로 광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의 이제 그 체포 반대 집회도 상당 부분 영향을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전면에 나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국민의힘과 내가 이게 오히려 젊은이들에게 오히려 희망을 줄 수 있는 이게 계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들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대통령 변호인단도 단순하게 우리가 변호인단을 모집하자 이게 아니라 청년들의 좀 지지를 얻어서 여론전까지 가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정당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과 어쨌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배출한 1호 당원인데, 그런 측면에서 당이 조금 더 말하자면 2030으로 외연을 확산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건 당연히 당이 택할 이유라고 보고요. 특히나 이렇게 젊은 층을 강조하는 거는 혹시라도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갔을 때라도 굉장히 당이 좀 외연 확장과 중도 확장을 위해서 2030을 끌어안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들의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당의 정책도 그쪽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 대통령의 2030에 대한 발언들이 굉장히 좀 의도성이 있고 그다음에 지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외연 확장을 위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2030이 지금 일부가 탄핵 반대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1월 19일이죠. 서부지방법원에 쳐들어간 거. 폭도의 난입이에요. 그건. 완전히 폭도입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 아직 최종 판단이 안 내려졌다 하더라도 법원의 예. 최종 판단이 안 내려졌다 하더라도 폭도인데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고무된 것 같아요. 그래서 2030을 딱 찍는 것 같은데 2030이 들으면 화납니다. 2030이 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아주 일부 극소수의 이런 걸 가지고 대단히 이제 고무돼가지고 2030의 지지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2030 청년들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니까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계속 어쨌든 그 탄핵에 계속 반대하고 행동이 옮겨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봅니다. 이건 국민 일반의 2030에 대한 메시지라기보다는 자신을 지지하는, 그리고 여권을 지지하고 있는, 특히 탄핵에 반대하고 있는 이러한 일부 젊은이들에게 호소하는 메시지라고 좀 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반응, 또 하나가 어차피 이 얘기가 나왔을 얘기인데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거기서 세 분이 면회를 갔잖아요. 네. 권성동, 권영세, 나경원 이 세 분이 갔었는데 개인 자격으로 갔다며요. 저는 개인 자격으로 가는 것 자체는 비판할 게 없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개인 자격으로서 말을 하지 말아야죠. 개인 자격으로 가고 나와서 계속 전언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국민들에게 알려서 다행이다. 제가 아까 계몽군주란 말 잠깐 언급했는데 국민에게 알려서 다행이다는 말은요, 보기에 따라서 대단히 적절치 못한 발언이에요.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 몰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윤 대통령이 그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함으로써 알려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다행이다. 이런 논법이잖아요. 아니 국민을 도대체 어떻게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제가 그래서 이게 무슨 과거의 계몽군주도 아니구나 말을 썼던 거예요, 아까. 이런 태도가 지금 당장은 저기 지지자들에게 하나의 그 메시지가 되고 그야말로 하나의 그 논리가 될지 모르겠어요. 탄핵 반대하는 분들에게 되는. 그런데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도층 아까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중도층 확장에 도움이 안 돼요. 제가 볼 때. 제가 국민의힘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 자격으로서 개인 자격으로 그냥 대통령께 위로하고 이렇게 왔다 오면 되지. 전원하고 있잖아요. 청취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개인 자격으로 한다면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김재석 의원의 비판이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이런 모든 행동들이 말이죠. 일관되게 이제 뭐 방어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이건 정치적인 측면이거든요. 근데 다른 건 제가 모르겠는데 이건 지적을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국민을 그렇게 가볍게 보냐 이런 얘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데 다행이다. 내가 이거 비상기업을 하지 않았으면 모를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이런 논리잖아요. 아니 21세기 대한민국의 국민들 어떻게 보니 그런 맥락에서 2030에 대한 것도 저는 2030 일반에 대한 메시지를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일단 뭐 탄핵 심판도 기다려야 되고 또 조기 대선의 여부도 뭐 명확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준비하는 분위기도 있고요. 당내에서 이 윤 대통령에 대한 관계 설정, 국민의힘에서는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근데 저는 국민의힘도 지금 제가 뭐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얘기는 안 나눠봤습니다만 대단히 애매할 거예요. 뭐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이 단계에서 탄핵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완전하게 또 대통령을 지금 대통령을 비유하고 있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하자니 지금 뭐 지지율이 좋게 나오니까 상당히 이렇게 되면 되겠다는 생각을 일부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뭐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한단 말을 여러 번 하는 거니까 저도 그 말을 그대로 빌릴게요.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한다는 얘기는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대통령이 파면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그리고 난 다음에도 과연 이런 태도를 유지할까? 그건 정당이 이미 아니죠.
그리고 난 다음에도 계속 대통령이 탄핵이 잘못됐다고 얘기한다면 그리고 헌재를 부정한다.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당은 선거를 치러야 되는 정치 결사체라고요. 근데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대통령 탄핵이 만약에 됐다는 걸 전제로 또 말씀드립니다만 그게 잘못됐고 헌재가 이런 절차적 흥결이 있고 공수처 수사가 잘못됐고 언제까지 앵무새처럼 그 얘기를 같이 하겠어요. 저는 한계가 있고 아마 국민의힘이 지금 그 시점을 고민할 거예요.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은 이걸 어느 시점에 어떠한 논거와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이걸 터낼 것인가 쉽지 않을 거예요.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지금. 국민의힘 너무 멀리 왔다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어느 정도까지는 비호하는 거 인정하겠는데 정치적으로 법률적인 거 말고 근데 이게 너무 멀리 와버린 말이죠. 돌아갈 수가 없다고요. 근데 제가 볼 때 많이 와버린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걸 빨리 어떻게든 이걸 걷어들이고 지금 그냥 중도층의 생각은 많이 달라요. 전반적인 여야 탄핵 찬반에 대한 여론 비슷하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많이 좁혀졌죠. 탄핵 찬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쭉 보니까 이 로우 데이터를 보니까 중도층은 많이 확연히 달라요. 탄핵 찬성이 압도적이에요. 중도층들은. 그런 걸 의식을 하고 인지를 하고 있을 텐데 국민의힘이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잘 해나갈 것인가 고민할 거예요.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이 국민의힘이 일단 투톱 지도부도 이 당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이다라고 선을 그은 것도 있고 또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이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근데 뭐 고민을 하더라도 뭐 당연히 이제 당의 입장에서는 당의 정체성 부분도 있고 또 그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당은 조기 대선에 대비도 해야 되니까 대연 확장, 중도 확장에 대한 고민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고공행진하는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뭐 잘해서 나왔다고 본인들도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부당한 탄핵 혹은 또 이 말하자면 대통령이 계엄을 왜 할 수밖에 없었던 고육지책 이런 측면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빼놓고 지금 당의 지지율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죠. 정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보면은 윤 대통령이 어쨌든 지금 저렇게 영어의 몸이 되면서 국민들로부터 굉장한 또 동정심과 실질적으로 그 대통령 저렇게 구금해놓고 수사하고 조사하는 게 맞는가? 이런 또 반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당이 갖고 있는 윤 대통령과의 그런 측면에서 관계 설정들이 사실 저는 윤 대통령 중심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맞다고 봐요. 다만 탄핵 심리는 이제 사법부의 시간이니까 그 윤 대통령에 대한 정서적인 어떤 일체감을 당이 확인하고 아직도 대통령 직문이 정지됐지만 아직도 국가 원수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당이 배출한 1호 당원이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저렇게 구금돼 있고 영어의 몸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게 저는 뭐 중도층도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당이 저렇게 냉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또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1월 같은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양쪽의 지지층들이 아주 극렬하게 결집하는 그런 양상이었기 때문에 당의 입장에서도 조금 그런 쪽으로 좀 약간 그 방향성이 같다면은 지금 2월은 또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입니다. 여당은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진다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에 이제 사법의 시간은 확실히 넘어갔어요. 공소도 재판부가 제기가 됐고 그다음에 검찰이 유지하고 있고 헌재 심리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4, 5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이대로 놔두고 당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이지만 어떤 식으로 성과를 내 가지고 국민에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집권 여당이 민주당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여의도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줘야 될 것은 성과와 어떤 이런 지금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최상목 대행과 어떻게 잘 이렇게 조율해서 나갈 것이지 이걸 지금 보여준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설 직후에 갔다 온 이 면회 혹은 뭐 전원 정치하고 얘기하는데 거기 대통령과 나눈 얘기들 소개하는 거 이 정도까지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다만 앞으로 어떻게 국민의힘이 그러면 집권 여당다운 이제 그런 스탠스를 보여줄 것인가 이게 남은 과제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 대통령과 지금까지 가져온 결대로 진행을 하더라도 이제 사법의 시간과 정치의 시간은 이제 좀 국민의힘이 분리해서 가야 될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제를 조금 옮겨보겠습니다. 지금 조기 대선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야권에서는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체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대선 패배를 두고 이재명 후보가 부족했고 당의 전략이 부재했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비로소 길이 보이는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김두관 전 의원은 특정인을 배제하지 않는 통합의 정치를 강조했는데 이렇게 탄핵 정국에서 비명계가 계속 목소리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목소리가 나는 게 정상이죠. 지금까지 너무 목소리가 안 나왔죠. 민주당이 그동안 뭐 이재명의 일극 체제라고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게 민주당이 해결해야 될 과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당내에서 나온 이런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예. 제가 볼 땐 별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목소리가 작은 게 좋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과연 이재명 체제를 저는 넘지 못할 거라고 보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탄핵 심판이 먼저 끝날지 이재명 대표의 2심 공직선거법이 어떻게 될지 그게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시기가. 예. 근데 만약에 탄핵 심판이 먼저 끝나서 인용이 되고 그리고 나면은 과연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그리고 난 다음에 대선 일정이 결정됐을 때 이재명 대표 2심 판결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돼요.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해야 된다고 보는데 모르겠어요. 법원이 판단하는 문제고. 예. 근데 아무튼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 당내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비주류가 목소리를 못 내고 있죠. 한동훈 대표가 11월 16일 날 사퇴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목소리가 나오는데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완전히 단일 대우로 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 민주당도 그렇게 해왔는데 여기도 목소리를 내야죠. 어쨌든 간에 어느 한쪽만 과도하게 치우치는 건 무조건 나쁜 거예요. 이른바 편향의 정치입니다. 바이어스 된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과도하게 이격체제로 가면서 상당히 무리를 범해왔어요. 그게 지금 이 개혁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 거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도 이런 이 기존의 이런 이제 그 목소리가 나오니까 이재명 대표가 요즘 많이 그 스탠스를 바꾸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책도 그렇고. 우클릭한다는 저는 그거 얘기가 잘한다고 나오고 봐요. 있죠. 뭐 그것마저도 또 위선자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우클릭하면 그건 위선자라고 얘기하고 위선자라고 말해서는 안 했습니다만 또 가만히 있으면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바꾸는 거예요 태도를. 그건 평가만 한 거죠. 단지 그게 진실성 있느냐 없느냐는 나중에 봐야 되겠죠 정책으로. 좀 그런 면에서 이 지금 민주당의 이 여러 목소리 너무 작은데 더 다양해져야 돼요. 그래야 민주당에도 대선전략으로 유효하고. 근데 하나 또 말씀드린 게 이것과 다른 얘기인데 예. 미국의 셧다운이 가끔 됩니다. 그럼 계엄합니까 미국이? 계엄 안 하잖아요. 지금 이 국민의힘이나 이쪽 사이드에 계신 분들이 주장하는 건 입법, 탄핵, 남발, 예산을 너무 이제 삭감했기 때문에 이거를 국민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그 비상계엄했다. 그 논리잖아요. 큰 틀에서. 그래서 이거는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거다. 라는 논리로 지금 계속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 아니 세상에 어느 나라가 셧다운되고 그렇다고 이건 우리는 셧다운 제도도 없어요. 예. 미국이 개헌하는 거 봤어요? 전 도대체 논리를 어떻게 그렇게 엉터리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저 개인 주장입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꼭 첨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비명계의 목소리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비명계는 이런 거죠. 지금 조기 대선이 만일 가셔야 된다 그러면은 이륙하는 활주로가 굉장히 짧은 거거든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대선 하고 나서 2달 만에 그 심리하고 나서 2달 만에 하면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저렇게 우클릭하면서 뭔가 당의 장악을 더 공고히 하고 중도 확장까지 해보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뭐 비명계가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당연하지만 그럼 과연 그동안은 왜 가만히 있었던가? 그동안에 이재명 일극 체제 때는 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제 아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강고하게 나오고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계속 답보 상태에 머무를 경우에는 이분들의 목소리가 더 클 겁니다. 더 커지고 더 강하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체제에 균열이 올 수 있겠죠. 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우클릭하는 조급증을 보이는데도 전혀 지지율의 변동이 없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경쟁력과 민주당의 경쟁력이 연동되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의 목소리는 더 강고해질 겁니다. 그 시점이 저는 아마 2월 말쯤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